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는 판례 특강은 주로 2018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들 중에 뭐 2016년도라든지 2017년도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OX 교재에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OX 교재를 보실 때 별도로 한 최근 3개년간의 판례는 따로 또 떼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는 지문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거기 괄호 안에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번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지문 교재에 페이지와 지문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 판례가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판결이 하나가 있으면 판결 요지가 몇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쟁점이 서로 주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따로 이제 꺼내서 주제별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판례 하나를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해설에 모든 판결 요지를 두고 그 판결 요지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지문으로 뽑아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최근에 출제되는 것들을 또 보면 어떤 판례 하나가 있으면 몇 개의 판결 요지가 있고 또 하나의 판결 요지 안에는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판례 하나를 그대로 그냥 문제 하나로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겁니다. 자, 먼저 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이건 뭐 우리가 17년도 서교 문제로도 나왔고 그렇죠. 두 번 정도 기출된 거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지문에 항소 기간 경과 후라는 곳에 하나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항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항소 취하가 있으면 언제 원심인 1심이 확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을 때가 아니고 언제요? 상소 기간이 만료했을 때 그렇죠. 1심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옆에다가 뭐 우리 교재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여기 보시면 270면에 50번 지문을 나중에 현재 보시면 아직 상소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상소를 취하했다면 다시 뭡니까?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항소 기간 경과 전이라면 다시 항소 제기 가능. 이것도 어쨌든 조금 가피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 기간이 경과를 했는지 경과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지문은 핵심 단어가 첫 번째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설의 판례를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노랑이 하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끝세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끝세죠. 그렇죠? 두 번째 줄에 고유 필수 공동 소송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노랑이, 그리고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에 밑줄. 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 그렇죠? 이거를 준용하는, 물론 여기 이제 유사 필수 공동 소송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용을 하는, 그리고 몇 가지가 있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선택적 공동소송은 잘 없어요. 그렇죠. 주로 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를 보시면 그 이제 용어를 쓸 때 예비적 공동소송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뭐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최고의 가치가 제가 합의를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이 있을 때 일부가 상소를 해도 상소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분리 확정이 되지 않고 그렇죠. 다시 상소심으로 2심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합의 확정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에 첫 번째는 일부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옆에다가 이제 일부 판결 불가능 쓰시고, 일부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없습니까? 재판 누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 누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뭐처럼 보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 판결을 안 해도 위법한 전부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누락하면 그거는 재판 누락이 아니고 뭐예요? 위법한 전부 판결. 그렇죠. 그건 이따가
요거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위법한 전부 판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판단 누락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판단 누락. 그렇죠? 이때는 이제 상소로 구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재판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추가 판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들에다가 노랑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가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대신 뭐를 하는 거예요? 상소로 구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합의를 확정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합의를 확정 때문에 어쨌든 전부 판결이 있으면 일부만 상소를 해도 상소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심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얘들은 애초에 뭐가 안 됩니까? 소송 공동이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따로 보겠지만 이건 아예 조문에 70조 1항 단서에 일부의 소취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따가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세 개의 그룹은 예를 들어서 이 합의를 확정은 뭐에 대한 합의를 확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본안 판결에 대한 합의를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 그룹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에 대한 부분은 각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가 상소해도 전부가 뭐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혹은 심판 대상이 된다.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각하 부분은 왜? 합의를 확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고 피고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본안 판결을 해줬어요. 그렇죠? 본안 판결을. 근데 이 부분은 독립 당사자 참가 요건에 흠이 있다고 해서 부적법 각하를 시킵니다. 자, 여기는 본안 판단 해줬고, 그건 만약에 이 부분을 상소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안 하면 이 부분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왜? 본안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확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도 그렇죠. 일부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법 각하되면 그 부분만 분리 확정이 돼서 그렇죠. 분리 확정이 아니고 일부 부분만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 일부만 소가 각하되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게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은 그렇죠. 지문으로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서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에 합의를 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여기 이제 밑줄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부 상소.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이 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이 된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죠. 각각 이제 판결 정본이 공동소송인에게 송달이 되면 상소 기간이 도과되는 시점은 그렇죠. 최초가 아니고 최후의 판결 정본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옆에다가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와 비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디 한 명한테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모두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을 해야죠. 그렇죠. 그때 상소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최초의 그렇죠. 소송 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했죠. 그렇죠. 어쨌든 그거하고는 조금 뭐 직접적인 그렇죠. 관련성 있는 쟁점은 아니지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3번입니다. 먼저 해설을 볼게요.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해서 제기된 경우, 이제 중복 소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A 부분 보세요.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 여기 이제 후소의 변론 종결 시에 노랑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소가 계속 중인 전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송 계속 중인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 해두시고 어쨌든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옆에다가 후소 판결 선고 시 X, 확정 시 X 이렇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나 각하 등에 의해서 전소의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은 후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시, 변론 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서 소송 계속이 종료되지 않는 한은, 소멸하지 않는 한은 후소는 부적법 각하된다고 합니까? 자, 중복 소송은 뭐예요? 소의 이익의 문제를 봅니다. 그렇죠? 중복 소송은. 두 번째, 소의 이익은 뭡니까? 소송 요건의 문제죠. 그렇죠? 자, 소송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따라서 이제 후소는 일단은 중복 소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후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전소가 종료가 되면 그때는 후소는 중복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뒤에 우리가 보전 처분에 신청을 했을 때 중복 소송이 되느냐 하는 지문하고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A 부분에 후소 변론 종결 시 이렇게 그렇죠. 후소 변론 종결 시. 왜냐하면 중복 소송은 소의 이익의 문제고 소송 요건의 문제다. 두 번째는 소송 요건은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편. 자, 확정된 성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른바 모순 금지서를 얘기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자, B 부분. 옆에다 이제 모순 금지서를 쓰시면 되겠죠. 자,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원고가 전소해서 성소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성소 확정 판결에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전소에서 원고가 청구 기각 즉 패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모순 금지설에 의하면 후소는 청구 기각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요번에 18년도 서기부 문제로 나왔죠. 78면에 30번 지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8면에 30번 지문. 혹시 지문 연습집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보세요. 그렇죠? 이때 뭐 친해지면 되죠. 그렇죠? 자, 78번에 뭐 한 달 남겨두고 친해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참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78면에 30번 보세요. 자, 패소 확정 판결. 제가 뭐라고 쓰시라 그랬습니까? 청구 기각이라고 쓰시라 그랬죠. 그렇죠? 패소 확정 판결. 그러니까 요 30번 지문은 요 판례를 그렇죠? 끌어다가 앞부분만 살짝 고친 겁니다. 그렇죠? 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가 아니고 청구가 기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모순 금지설의 입장. 자, 다음 두 번째 극소의 부분. 이제 보시면 PPT 번호 슬라이드 1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 판례가 판결 요지가 시험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판결 요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그렇죠. 여러분 뭐 연도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그 시간 순서입니다. 그렇죠. 먼저 갑이 약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사건명을 좀 바꿨습니다. 갑이 열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2009년입니다. 근데 항소심 계속 중에 이렇게 승계 참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해요. 대여금 채권을 어떤 이제 내막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2009년인데 승계 참가를 얘가 언제 한 겁니까? 2017년도죠. 그렇죠. 이제 어떤 그 내막이 있냐면 보시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성소 판결을 받고 인용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는 판결 채권 양도예요. 옆에다가 이제 판결 채권 양도. 자, 그래야 여러분도 조금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이 채권을 양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원고 갑이 성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판결 채권을 양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근데 또 승계 참가는 언제 한 겁니까? 2017년에 했죠. 왜냐하면 이때 얘가 을이 추후보완 항소를 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추후보완 항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심이 계속 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괄호 밑에다가 추후보완 항소를 을이 했다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을이 했다. 물론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토리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자,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렇죠. 대여금 채권을. 그래서 얘가 뭘 한 겁니까? 이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니까 항소심 계속 중이니까 뭐가 아닙니까? 상고심 계속 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 81조 승계 참가죠. 그렇죠. 81조 승계 참가. 우리가 이제 81조 승계 참가하고 82조
소송 인수는 언제는 못한다 그랬습니까? 상고심에서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동그라미. 그래서 승계 참가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쪽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승계 참가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렇죠? 승계 참가를 하면 언제? 이때 소가 제기된 걸로 봅니다. 그렇죠? 자, 병이 갑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를 받아서 이 권리를 그렇죠? 양수를 해서 승계 참가를 하면 승계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이 채권에 대한 효중단 효과 등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소급표가 있죠. 그렇죠? 옆에다가 소급표가 있다 하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승계 참가 신청을 하면 승계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애초에 소제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이게 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265조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옆에다가 265조와 비교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효 중단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청구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렇죠.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시효 중단에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일단 써두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죠. 81조 승계 참가를 하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병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해요. 언제 합니까? 2011년에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승계 참가를 이때 하는데 그 전에 뭐하러 또 이때 참 양수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승계 참가는 뭐하러 했을까? 그때 이제 왜 했겠습니까? 이게 확정이 되었고 그렇죠. 판결 채권을 양도했고 다시 양수금 청구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마치 이게 중복 소송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급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승계 참가는 이때 했지만 언제로 소급하는 겁니까? 이때로 소급합니까? 소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복 소송이 됩니까? 여기다가 중복 소송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변론 종결일이 요때예요. 그렇죠. 변론 종결일 전까지 이 소송이 그렇죠. 종료가 되면 이거는 중복 소송이 안 되는데 지금 이날이 2017년 5월 24일이 변론 종결일이니까 언제 확정된 거예요? 이때 확정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중복 소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수금 청구 소송은 중복 소송. 그렇죠. 이날 기준으로 하면. 하지만 만약에 확정이 이때 됐잖아요. 그렇죠. 이후로는 이거는 이제 뭐의 문제로 가는 겁니까? 기판력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계속 중이에요. 그렇죠? 이날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9월 1일까지는 계속 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해설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A 부분.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나 각하나 확정도 하나 써두세요. 취하나 각하나 확정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나 각하 혹은 확정도 뭡니까? 소송 종료입니다. 그렇죠? 소송 종료. 그래서 이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취하나 각하나 확정되지 않는 한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중복 소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확정이 된 이후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을 받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인용 확정됐죠. 그렇죠?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소송물을 갖게 보는 겁니다. 같은 돈이잖아. 그렇죠? 소송물을 갖게 보는 거예요. 소송물을 갖게 보니까 중복 소송이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해설 보시면 자, 각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이러이러한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 이제 여기 PPT에는 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상금 대신 제기를 하였고 C부분 보세요. 항소심에서 병회사가 갑회사로부터 항소심의 동그라미 병회사가 갑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 참가 신청을 해서 그렇죠? 아까 옆에 소급표 쓰시라 그랬죠. 병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D부분 병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렇죠.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직 확정도 당연히 안 된 거지. 선고되기 전이니까 계속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고되기 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전소가 아직 계속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고되기 전에 을을 상대로 갑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회사의 청구, 양수금 청구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 사건. 다른 말로 고치면 뭡니까? 소송 계속 중인 선행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송 계속 중인 선행 사건.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서 원심 2 부분이죠. 변론 종결일의 선행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중복 소송에 해당하고, 만약 선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후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다. 이제 확정이면 기판역에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를 제가 지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3번 지문이니까 그렇죠? 한번 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갑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여소를 제기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승계 참가 신청을 해서 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병이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밑줄, 요게 핵심입니다. 병이 위, 그렇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을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양수금 청구 소송은 뭐가 됩니까? 중복 소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소는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서기본 문제들을 보면 그렇죠? 조금 사실관계로 만들어서 나오는 지문은 잘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있느냐면 판결 요지에 간략하게 사실관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냅니다. 그렇죠? 이게 옆에다가 판결 요지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읽었던 동그라미 C가 들어가 있는 그 문단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판결 요지라고 써두시고, 그렇죠? 한번 불것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요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전문에 나와 있는 거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그렇죠? 사실관계를 안 만듭니다. 요지에는 뭐예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사실관계로 그렇죠?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그대로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이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면. 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변호사심에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요거는 당연히 이제 판례고, 최근에 요 관계된 판례 요지가 계속 또 나오고 있으니까 요 판결 요지는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판결 요지 그렇죠? 해설 부분에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판결 요지 1번. 자, 첫 번째 재판의 누락의 노랑이. 재판의 누락의 노랑이. 그래서 어쨌든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렇죠? 이건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판결 주문에 그렇죠? 판결 주문에 원고가 청구한 그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사 판결 이후에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더라도 주문에 판단이 없다면 재판 누락이 됩니다. 두 번째, 재판 누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판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락된 재판에 대해서는 뭘 못합니까? 상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소를 하려면 원심 판결이 존재를 해야죠. 그렇죠? 즉 상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상소 대상도 뭐예요? 상소 요건입니다. 그렇죠? 자, 상소를 하려면 상소 대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상소 대상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원심 판결의 존재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하면 항소의 대상인 1심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 누락이라는 거는 원심 판결이 부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의 대상이 없으니까 뭐 상소는 부적법 각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판결 요지 1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판이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의 동그라미 그렇죠. 주문입니다. 주문을 기준. 따라서 설사 판결 이후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그렇죠. 있더라도 주문의 동그라미 주문에 그 설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누락이 있다.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로 나왔고, 자, 다음 문장도 그렇죠. 자주 기출 문제로 나왔으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에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다. 다른 말로 고치면 뭡니까? 원심 판결이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원심 판결이 없다. 따라서 상고의 대상인 원심 판결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해서 위법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들도 계속 몇 번씩 읽고 좀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문 5번이 올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밑에 해설해 보시면 판결 요지예요. 그렇죠? 좀 복잡하긴 한데 먼저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PPT를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렇죠? 그 가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자, 갑이 을과 Y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매수인이 되겠고, 그렇죠? 얘가 매도인이 됩니다. 이건 어쨌든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나중에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를 안 해줬을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해소를 제기했을 때, 그렇죠? 얘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그렇죠? 이건 제3자한테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뭡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Y 부동산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하고 그렇죠. 이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기입을 하면 이후에 얘가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하면 그렇죠. 이건 이제 가처분도 압류나 가압류처럼 처분 금지요. 이건 뭐 이름 안에서도 그렇죠.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인데 이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렇죠. 얘한테만 무효예요. 얘 둘 사이는 유효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바로 무효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처분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가 얘를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해서 그렇죠. 인용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이전 등기는 그렇죠. 이전 등기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요게 있으면 그렇죠. 이 이전 등기는 처분 금지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걸 좀 전제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이거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요 자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건 집행법 문제니까. 어쨌든 요렇게 그렇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Y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죠. 2번 얘한테 Y 부동산을 처분해요.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줍니다. 아직은 얘가 무효 주장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된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가서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점유자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 하면 얘가 이제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요 그림에서는 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다가 집행 채권자 이렇게 써두세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집행 채권자라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소유자가 집행 채무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먼저 Y 부동산이 있는데 Y 부동산은 소유자는 얘입니다. 그렇죠? 소유자는 얘고 얘가 점유자예요. 그래서 이제 20년간 그렇죠? 소유의 여사로 평온하게 Y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점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Y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발령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Y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처분 행위가 무효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무효 주장 못 해요. 그래서 누가? 얘가 얘를 상대로 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해소를 제기를 했고 공동소송입니다. 공동소송. 그렇죠? 이거 뭐 필수 공동소송이 아니고 이른바 이제 통상 공동소송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두 번째는
양수인을 상대로 누구를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게 통정 허위 표시라면 얘는 746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얘는 얘를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부동산의 양도가 통정 허위 표시라면 746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직접 얘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반사회 질서라면 그렇죠. 뭐 불법성 비교랑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 무효기 때문에 얘는 얘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얘가 누구를 대위해서 얘가 할 수 있는 거를 얘는 채권자니까 얘에 대해서는 그렇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 쓰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채권자 대위 소송.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를 해서 양수인을 상대로 이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그렇죠. 처분 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소를 제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을 보면 이걸 제기해서 이기면 그렇죠. 이기면 그냥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소재기 실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먼저 제기를 했다면 근데 이 실익이 없어요. 소의 이익이 먼저 했다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공동소송 형태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해설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가처분이 뭐 실효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 청구는 가처분에 기한 청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청구입니까?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청구를 그렇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별개의 청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다. 이제 결론은 외울 때는 그냥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마지막 이거예요. 소의 이익이 있다. 이건 중간에 끌어내서 시험에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간에 끌어내서 시험에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민사소송법 문제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만 따져요. 그렇죠.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해설 부분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A. 자,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제3자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대위를 해서 제3자 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B.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밑줄 그렇죠? 노랑이 표시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 채권자 우리 그림에서는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 우리 그림에서는 소유자죠. 그렇죠?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과 뭐예요? 아울러. 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를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소의 이익이 당연히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공동소송이 아울러란 말이 그렇죠? 아울러가 핵심입니다. 공동소송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울러. C 부분. 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 채무자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 양순이죠. 상대로 가처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 행위가 원인 무효. 이것도 어쨌든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무효. 라는 사유를 들어서 가처분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제 D죠.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요 이전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대법원 예규로 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소시키는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해설에 나와 있는 판결 요지를 19년도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추격해서 그나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이상 추격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5번 지문을 그렇죠. 몇 번씩 읽고 좀 지문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판결 요지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지문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현재 명의인이 피고 적격자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진명등은 현재 명의인이 피고 적격자다. 하지만 말소 등기 청구라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갑이 Y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요. 그렇죠. 이렇게 또다시 을은 병에게 Y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렇죠. 격려를 해줍니다. 이때 이제 갑은 사실 원칙은 이 진명등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만들어낸 법리입니다. 뭐예요? 얘를 상대로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그러고 그렇죠. 얘를 상대로는 요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은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갑은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둘 다 피고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명등 할 때는 누구만 상대로? 얘만 상대로 합니다. 그렇죠. 현재 명의자만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말소 등기냐 진명등이냐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3면 7번 지문입니다. 그렇죠? 7번 지문. 그러니까 7번 지문은 뭐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뿐이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해설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기판역의 객관적 범위입니다. 그렇죠? 기판역의 객관적 범위. 216조 1항을 말합니다. 그렇죠? 옆에다가 216조 1항.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만 기판역이 발생합니까? 216조 1항 때문에 주문에 포함된 것만 그렇죠. 주문에 안에서만 기판역이 발생하고 판결 이후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 권리법률관계 등에 대해서는 기판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결적 법률관계는 소송물이 아니죠. 그렇죠? 선결적 법률관계는 판결 이후에 나타나는 그렇죠. 권리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기판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 해소 혹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 해소 뭐가 소송물이에요? 이게 소송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래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결적 법률관계. 그렇죠? 여기만 기판역이 발생하고 여기는 기판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 해소 혹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해요. 그런데 법원이 심리해 봤더니 소유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 근데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기판역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전소에서는 이 부분에 기판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확인 해소를 제기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문제는 있어요. 확인 해소 제기해서 이기면 뭐해? 이전 느낌 못 넘겨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죠. 내 거라 그랬어. 내 거라 그랬어. 그 얘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7번 문제 보시길 바랍니다. 해설. 조정조서는 앞에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재판상 화해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 이제 창설적 효력이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 조서와 같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요것 때문에 뭡니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상 화해 조서는 이른바 이제 무제한 기판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 뒷문장이 창설적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이 되면 종전에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없어지고 그렇죠. 창설적 효력 때문에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창설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뒷부분이죠. 그러나 조정조서
인정이 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 관계만 미치고, 이건 이제 216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뒷부분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 밑줄 치시고, 이게 뭡니까? 선결적 법률 관계 쓰시면 되겠죠. 그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 그게 선결적 법률 관계. 이 그림에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조정 조사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전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동그라미 소유권 자체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먼저 확정 판결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렇죠?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주 5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뭡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각주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5번은 그냥 좀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자, 다음 보시면 8번. 8번. 자, 8번은 이른바 이제 34조 1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이송 신청권.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그렇죠? 판례는 예전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재항고까지 갔던 판례는 이게 최초였고, 어쨌든 보시면 자, 갑이 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그렇죠?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 자,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이송 신청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출발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송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34조 1항을 보시면 신청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청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송 신청을 하더라도 이거는 첫 번째는 뭡니까?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죠? 따라서 재판 불효. 그렇죠? 자, 여기까지 좀 첫 번째 이제 많이 기출 문제로 나왔고, 두 번째 재판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줍니다. 그렇죠? 재판을 해줘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해줍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 누구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을의 말을 안 들어준 거죠. 그렇죠? 이때 39조를 보시면 이송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각이든 인용이든 원칙은. 근데 이건 애초에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39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은 즉시 항고를 못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올해 나온 거죠. 이건 이제 범죄적으로만 있었어요. 이송 결정을 해주면 직권을 발동을 해서 그렇죠? 이송 결정을 해주면 이때는 누가? 갑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예전에 법원 실무제도도 있었고 판례는 없었지만 법리적으로는 당연하죠. 이건 39조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이송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항고심에서 이송 결정을 취소해요. 그렇죠? 항고심에서 즉시 항고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항고심에서 심리를 합니다. 이송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시 누구예요? 을이. 그렇죠? 왜 받아줬다가 또 다시 취소하냐 해서 을이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올해 그렇죠? 최신 판례 나온 거죠.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 을은 애초에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는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4조 1항. 하지만 34조 2항이나 35조를 보시면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39조가 모든 상황에 다 그렇죠?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8번. 수서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석 관할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건 명확해요. 전석 관할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임의 관할 위반인지 아닌지는 그건 판례가 없습니다. 견해만 대립돼요.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분도 있고 항변 사항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조심하실 게 32조입니다. 32조 보세요. 조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도 판례니까. 자, 32조를 보시면 32조에는 뭐 이게 전속 관할인지 임의 관할인지 그렇죠. 이런 망구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조.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임의 관할을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속 관할 위반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이다. 하지만 임의 관할 여부는 몰라도 돼. 하지만 요 32조 조문 때문에 그렇죠. 요 조문 자체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줄. 수소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옆에다가 32조 쓰시면 되겠습니다. 32조. 그러니까 임의관할 위반이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혹은 항변사항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죠? 전속관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속관할만. 어쨌든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는 34조 1항에 의해서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요게 밑줄이죠. 그렇죠? 소송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여기 이제 괄호 안에 기울여 쓰기로 되어 있는 피고는 제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시험에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저만 친절하니까. 자, 보시면 당사자가 즉 피고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재판 안 해도 된다 쓰시기 바랍니다. 재판 불효. 그것도 기출 질문들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재판 불효.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직권 발동을 해서 이송 결정을 한 경우는 누구? 원고의 적시항고가 허용된다. 이게 39조 적용. 그렇죠?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어차피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신청인, 이송 신청인이죠. 그렇죠? 피고입니다.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몇 번씩 보시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예의상 올해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출제자분이 예의가 있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자, 사면을 보시면 자, 먼저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아까 이제 우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면서 대충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자, 그 전에 조문집 70조를 보세요. 70조. 이것도 최근에 그렇죠. 제가 모의시험에 냈더니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조 보세요. 70조. 자,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렇죠? 선택적 공동소송도 뭡니까? 양립 불가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선택적 병합과 차이점.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조문 안에도 나와 있지만 1항 본문에 보시면 원고 측 공동소송도 가능하고 피고 측 공동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7조 내지 69조 즉 68조도 준용되기 때문에 후발적 그렇죠? 추가적 공동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단서가 중요하죠. 다만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및 소외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67조 내지 69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옆에다가 각자 할 수 있다 쓰시기 바랍니다. 일부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다. 단서 부분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및 소외 취하의 경우에는 각자 할 수 있다.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각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두세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주의적 원고, 예비적 원고가 있어요. 그렇죠? 둘이 같이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합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각자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적 원고가 취하면 얘만 뭐예요? 소급적 소멸. 그렇죠? 267조 1항 때문에 뭐는 남아있겠습니까? 얘는 남아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고가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얘만 소급적 소멸. 얘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그렇죠? 단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2항 1항의 소송에서는 즉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반드시 그냥 써두세요. 반드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지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적 피고가 있고 예비적 피고가 있습니다. 인용. 그렇죠? 자, 이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모든 소송인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죠.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합의를 확정이니까 여기는 뭘 판단하면 돼요? 기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렇죠? 판례가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근데 인용을 했는데 이걸 뭐예요? 법원이 실수로 판단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두 개 판례가 있어요. 이제 하나 판례는 먼저 이따가 이제 볼 거고, 보시면 여기 지금 주의적 피고 인용이 되어 있으면 누가 지금 항소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 누구한테 있어요? 얘는 일단 있지. 그렇죠? 얘는 패소자니까 얘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얘기예요. 그렇죠? 또 누가 항소할 수 있어요? 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판결 받아야 되잖아.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 누락이 아니죠. 뭡니까? 위법한 전부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면 재판 누락이라고 하시고 X. 그렇죠? 위법한 전부 판결. 그렇죠? 재판 누락 X. 위법한 전부 판결. 그러니까 뭘로 한다? 상소를 합니다. 그렇죠? 상소로 구제를 받는다. 그래서 재판 누락하시고 X. 그러니까 추가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 재판 누락 X, 추가 판결 X.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없으니까 추가 판결이라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판단 누락처럼 보는 겁니다. 즉 위법한 전부 판결. 그렇죠? 판단 누락처럼 처리해요. 위법한 전부 판결. 그래서 상소를 통해서 구제받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그렇죠? 해설을 보시도록 하죠. 자, 그림을 보세요. 보시면 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데 그렇죠? 주관적 예비적 소송이죠. 공동소송. 얘가 인용이 되었으면 이거는 판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70조 2항 때문에. 그렇죠? 옆에다 이제 70조 2항 판결 필요 써두시기 바랍니다. 70조 2항 판결 필요. 근데 판결을 안 했어요. 판결을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판례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책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누가 상소할 수 있어요? 얘 상소 가능합니다. 옆에다가 예비적 피고도 상소 가능 써두시기 바랍니다. 예비적 피고도 상소 가능. 근데 이 판례는 누가 상소한 거예요? 주의적 피고가 상소했습니다. 그렇죠? 주의적 피고가 상소. 자, 이렇게 되면 예비적 피고에 관한 부분은 뭡니까? 추가 판결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상소심으로 2심. 그리고 또 뭐도 됩니까? 심판 대상도 됩니다. 그렇죠? 요거 하지 마세요. 2심이 되고 심판 대상도 된다. 왜 심판 대상이 돼요? 합의 확정 때문에. 그렇죠? 왜 심판 대상이 됩니까? 합의 확정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 피고 부분도 2심이 되고 심판 대상이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심판 대상 밑에다가 왜 쓰시고 합의 확정 때문. 그렇죠?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그래야 기억이 잘 나니까. 왜 심판 대상이 되느냐? 합의 확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70조 1항 단서에서 일부에 대한 소취하 혹은 일부의 소취하도 가능하죠. 그렇죠? 원고가 어느 부분 소취합니까? 이 부분만 소취합니다. 원고가 이 부분을 소취하여. 그렇죠? 이겼는데. 그렇죠? 원고 대범하죠. 그렇죠? 이걸 이겼는데 자기 원한 건 이거였는데 그것도 소취합니다. 그럼 뭐만 날아가요? 소취하에 옆에다가 267조 1항.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쓰세요. 그 자체가 공부니까. 그렇죠? 267조 1항 때문에 소취하로 주의적 피고 부분은 소급적 소멸. 그렇죠? 두 번 다시 주의적 피고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죠. 267조 2항 재소금지 때문에. 그건 같이. 그렇죠? 물론 판례 쟁점은 아니지만. 자, 다음. 따라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계속 남아서 그렇죠? 소송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날아간다고 해서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날아가고 얘는 뭡니까? 또 외롭게 그렇죠? 같이 원고랑 또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롭다 써주시면 쓸데없죠. 그렇죠?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11번 해설 부분 보시길 바랍니다. 해설 부분. 그 제가 이제 9번, 10번, 11번은 제 나름대로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성의를 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 한 줄로 줄이면 뭡니까? 합일 확정 되겠죠. 그렇죠?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 합일 확정. A.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 판결을 하여야 하고 여기 옆에다가 뭐 70조 2항. 그렇죠? 70조 2항. 이건 사실 합의를 확정하고 관계는 없기는 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문에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당사자를 위해서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명확하게 옆에다가 일부 판결 X, 재판 누락 X, 추가 판결 X 이렇게. 그렇죠? 일부 판결 X, 재판 누락 X, 추가 판결 X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의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B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이 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인용 기각을 해줍니다. 인용 기각. 그렇죠? 이 부분 상소해도 뭡니까? 이 부분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 판례가 없으니까. 어쨌든 인용이 되고 기각돼요. 이 부분만 상소해도 뭐도 넘어간다? 이 부분도 넘어가고 심판 대상도 된다. 왜? 본안 판결이고. 그렇죠? 합의 확정 때문에. 그렇죠? 그건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67조 내지 68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소의 취하의 동그라미. 그렇죠? 소의 취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봤던 70조 1항 단서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 부분이죠. 공동소송인 중에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뒷부분이죠.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 대상이 된다. 옆에다가 물론 해설에 지문에 나와 있죠. 같이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남아서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같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자, 다음 보시면 12번. 자, 이제 청구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병합 청구의 성질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이제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 자, 원래 선택적 병합은 양립 가능한 그렇죠 청구사입니다. 하지만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그렇죠 청구사입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먼저 볼 거는 양립 불가능한 청구사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립 불가능한데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308면에 15번 보세요. 308면에 15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법원직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 법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뭡니까? 그 법리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실관계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15번을 보시면 14번이죠. 14번을 보시면 첫 번째 등기 원인이 무효라고 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등기 원인이 유효한데 그게 명의신탁 등기다.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양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는 등기 원인이 무효라고 했고 뒷부분은 등기 원인이 유효라고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양립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뭘 못합니까? 선택적 병합 형태로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14번 지문입니다. 그렇죠? 14번 지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예비적 병합 형태로 순서를 붙여야 합니다. 그렇죠? 순서를 붙여야 해요. 자, 그거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볼 요 지문은 12번 지문은 요거예요.
양립 가능해서 선택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순서를 붙입니다. 뭐에 의해서? 그냥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이제 이른바 뭡니까?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부진적 예비적 병합. 이렇게 양립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붙입니다. 그렇죠? 순서를 붙입니다. 그걸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주주적인 판례들은 그렇게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혹은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근의 판례의 주류는 최근 3년간에 그렇죠? 3번의 판례가 나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고 합니까? 병합 청구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인가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게 뭐예요? 이렇게 순서를 붙여도 항소심의 심판 방법은 뭐예요? 선택적 병합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한번 나왔고 올해 또 그렇죠? 나왔죠. 여기 나눠드린 자료 12번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지문. 밑에 해설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그렇죠? 요 문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판결 요지로 요 문구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당사자 의사로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사자 의사가 아닌 병합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각조 보시기 바랍니다. 7번. 자, 원심 판결 이유 및 이것도 이제 판결 요지긴 합니다. 그렇죠?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노랑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하나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하나는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선택적 병합 사안입니다. 그렇죠?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고 하나는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청구권 경합. 대표적인 선택적 병합 사안이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순서를 붙였습니다. 당사자가. 그렇죠? 뒷부분 보세요.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 순위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그러나의 동그라미. 그러나 항소심 그렇게 했더니 그러나 너 왜 그렇게 했니? 이 말이죠. 그렇죠? 뉘앙스가. 그러나 위 두 청구는 그 청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를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게 뭡니까? 청구권 경합 얘기입니다. 청구권 경합.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상고 이유도 아니고 지금 직권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삼순환에서도 그랬고 사순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렇죠. 지금 교수들 교과서가 안 나왔는데 이제 이 판례를 가지고 교수들도 우리 판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이제 흐름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죠? 이 판례가 나오면서 더더욱 각주 7번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기출 문제로 봤던 2014년도 판례는 어떤 겁니까? 항소심 심판 대상만 그렇죠. 언급했던 건데 이건 아예 뭐예요? 심판 순서 자체를 그렇죠. 각주 7번을 보시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 12번 지문 정도는 그렇죠. 그 해설 나오는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사자 의사가 아니고 병합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요 문구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너무 달렸죠.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